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염정을 정의하다 3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 동영상 뜰 때 밑에 보면은 동영상을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동영상의 글은 동영상을 다시 리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많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3에 있던 글이 동영상 설명 내용도 이제 많고요. 방대한데 면역요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막상 보시더라도 그 면역요법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요. 첫째, 둘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얘기를 그냥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면역요법들에 대해서 첫째, 둘째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죠. 면역력에 좋은 조건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데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앞으로 염증을 정의하다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많이 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 숙지와 설명이나 이론적 내용이 이렇게 숙지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이해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의 정의의 후반부나 염증의 정의를 넘어서 이 시리즈를 넘어서 면역요법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내용들 어쩌면 상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1-3회 서론 3회 이런 내용들도 있고 4회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도 한 번씩 보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염증을 정의하다. 염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제는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 나갈 건데요. 활력 조절, 만성염증과 암, 이제는 만암이라고 합시다. 만암이 있을 때 활력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활력에 의해서 만성염증과 암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over activity 그리고 over vitality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vitality. over activity는 과학 활동이죠. 과학 활동이라는 거는 하루 중에 너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어떤 태스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과업을 실행했을 때 과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한 순간에 얼마나 활력 있게 했는가 그거는 이제 과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ver vitality. 이것은 양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적인 개념, 이건 질적인 개념인데요. 둘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활력이라는 활력의 문제, 만암에 있어서 과립구가 활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과활동과 과활력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증, 만암이 있을 때는 과활동, 너무 많은 활동을 하루 중에 계획해서도 안 되고 너무 한순간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몸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만암이 걸리시는 분들한테는 걸리신 분들은 쓸데없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굉장히 집착을 보이면서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 정말 싫어. 집안이 어떻게 정리가 안 됐으면 정말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뭔가 좀 나쁜 형태였던 가립구가 자리를 튼 것이고 이 가립구들은
굉장히 또 이 가리구에 어떤 모세포가 있기 때문에 딸세포, 모세포가 있죠. 모세포, 엄마 세포라고 하고 딸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해 나가겠죠, 그죠? 이 가리구가 그런 나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리구가 생기면 계속 그 가리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악성 가리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한 가리구, 그죠? 좀 독하죠. 독한 가리구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과활동, 과활력,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정말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완벽한 하루에는 내 일이 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쉬어라. 너는 왜 이렇게 쉬지 않니? 멈추지 않고 계속 너무 많은 걸 하는 것 같아. 정신이 없어 보여. 자신은 모르죠. 그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숨이 가쁘다. 이렇게 살아가는 휴식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숨 가쁜 이런 삶은 바로 무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숨을 쉬지 않고, 저도 숨을 한번 쉬고 갈 수 있지만 강의의 패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숨을 참으면서 약간씩 참으면서 활력을 증가시키죠. 강의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과연 활력 조절에 장애가 생긴 것인가? 어느 정도 사람이 활력이 조절되면은 피로감이 와야 되잖아요. 활력이 너무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활력을 하면 잠이 와야 되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그럼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 피곤해서 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사실 조금 했다는 게 뭐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잠이 많은 사람을 보면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잠만 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잠을.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애들이 잠만 자고 있으면 야단을 치게 되죠, 그죠? 너무 게으르다. 어떻게 일을 그거 했다고 쉬냐? 그거 했다고 힘들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피로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피로가 잘 오죠. 조금만 일해도 피로가 오는데 조금만 움직이고 햇빛 보고 조금만 운동하고 나도 피로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저도 그런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활력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렇게 피로가 안 오고 계속 더 하는 거죠. 놀랍도록. 그것이 장애인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장애가 아니다. 원래 사람은 활력을 의지하는 만큼 활력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잠이 많은 거는 이제 임파구 세포의 작용이 많은 경우인데요. 살도 많이 찌죠. 살도 잘 찌고, 그죠? 임파구 세포가 작용이 많은 경우에 잠이 오게 되는데, 피로감이라는 거는 그 객관적인 일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시는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필요라는 거는 일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피로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의지와 어떤 살의 의지가 있겠죠. 우리 몸에 구석구석 쪄있는 그 살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죠? 임파구가 그거를 다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잠이 발생한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피로감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피로감. 우리는 피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중요한 얘기 또 드렸고요. 만성염증 암이 있을 때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던 게 영양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먹긴 먹어야 된다. 근데 일단 먹지 않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암이 있을 때 먹지 않는다는 것. 그거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먹지 않는 겁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만성염증 암이 있다는 거는 이게 새는 거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양소가 새는 거죠. 먹어도 이게 영양소가 셀 경우에는 활력으로 사라지고 살이 찌지가 않습니다.
염증과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더 커지는 이 염증과 암 조직들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커져가지고 염증과 암이 더 발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영양소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럴 때는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먹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단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병원 치료를 제가 만성 그 피부염을 이렇게 몇 달간 이렇게 앓고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골수에서 과립부를 만들 수가 없게 되죠. 염증과 모든 그런 것들은 과립부가 일으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과립부.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체가 일으키느냐, 과립부가 일으키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요. 병원체라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문제입니다. 과립부가 일으킨다, 병원체가 일으킨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세균이 있는 거 아니야? 소독을 해야 돼?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닌가? 찾아봐야 돼?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무균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조사했을 때 없으면은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가는지 제가 다 종합병원 맨날 다니고 의사 선생님 만나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서양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무균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균성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가면역 질환들이죠.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그죠? 만암, 만성염증과 암, 만암이라고 그러죠? 만암. 이런 것들이 이제 무균성이죠. 만성염증은 염증입니다, 그죠? 만성염증, 빨갛게 되는 거죠, 염증은. 아토피도 빨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살이 갈라집니다, 그죠? 가렵고. 자가면역 질환도 붉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립부 가다에 의해서 생긴 염증인데요. 염증의 원인에서 이제 세균의 감염에 의한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염증에서 가립부 가다에 의한 염증으로 이행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염증의 정의를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염증의 정의. 염증의 정의가 이제 지금까지는 다르게 본 거죠. 그렇지만 염증의 정의는 이제는 이제 토탈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염증의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증의 정의가 지금까지는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염증의 정의가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염증을 우리는 잘못 보고 있었고 그 염증이라는 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염증의 정의라는 건 지금 얘기를 드리다가 지금 딴 데로 갔는데요. 조금만 더 얘기 드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의 정의라는 것이 옛날에는 병원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봤죠. 그렇지만 병원체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립부 증가가 이래서 몸에 자발적인 작용으로서의 어떤 있죠.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체 본연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이 신체 본연의 작용.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중심에서 비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심이었다면은 그래 염증이 있으면 세균이 있어서 그래 세균 잡아야 돼. 이제는 깨끗하단 말입니다. 항생제로 인해서도 몸도 깨끗해지고 소독제로 인해서 거리도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염증이 그래도 우리 몸에서는 뭔가의 메커니즘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 작용이다. 여기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골수에서 가립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단식을 했을 때 골수에서 가립부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염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나 염증 조직도 만암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암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암이 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포상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거나 좀 변형이 있다거나 전암병사라고 그러죠. 염증인 경우에는 염증으로 분류하고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치유 불가, 치료할 수 없는, 그죠? 그죠? 그런 치유 불가의 염증이죠. 불치병, 불치의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학계에서. 전암병소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이 아닌 경우에는 암 전 단계는 전암병소라고 하는데 심각하게 보지는 않지만 적극적 조치도 암 될 때까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병을 키우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만암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더 심해지면 완전한 암으로 자리 잡는 것이고 염증 자체는 어떤 작용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 조직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염증 조직이 죽게 생겼는데요. 강한 식욕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염증 조직뿐만 아니라 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조직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비만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비만도 병이다. 비만병이라고 볼 수 있죠. 살 조직이 염증 조직처럼 이렇게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압축된 조직은 아니지만 전체 살 자체가 이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 조직도 어떻게 보면 넓은 범주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염증 조직이 일단은 더 중요하니까요. 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포커스가 더 이렇게 된 것이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강한 식욕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먹으면은 이 조직이 성장하고 조직이 성장하고 에너지는 새고 많이 먹고 과식, 폭식까지 이렇게 가면서 과활력을 만들어내죠. 과활력. 피곤할 때가 됐는데 피곤하지 않고 과활력을 만들어내게 되고 염증 조직은 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더 성장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무호흡증으로 죽게 만들 수가 있죠. 호흡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뭔가 저는 이제 발산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발산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또 그것을 점점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 단식인데 단식이라는 거는 얼마나 단식하는 겁니까?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 건지 하루 단식을 얘기하는 건지 2, 3일 요가성처럼 10일, 20일 단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사의 간격이다. 식사의 간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벌인데요. 인터벌 영어로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식사의 간격이 중요하죠. 인터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면은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아침, 저녁 간의 간격이 있죠. 저녁을 먹고 아침 간에도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식사 인터벌. 식사의 간격이 바로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은 단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먹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직들이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우리 조직과 살 조직이든 염증 조직이든 만암 조직이 있을 때 이 조직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염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고요. 암 조직도 살이 쪄야 되기 때문에 암 조직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식욕에 강한 식욕도 일으키게 되지만 식욕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참아야 됩니다. 이때 참게 되면 1차 신호가 오죠. 당이 떨어지죠. 그죠? 당이 떨어지는 것 같은 1차 신호가 오게 되는데 당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신호가 오게 되는데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착해요. 이 조직, 만암 조직은 아주 고약한 놈들입니다. 얘들은 사실 이것도 필요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약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이 대뇌가 문제죠. 대뇌 전두엽에 있는 이 의지와 교감과 의지, 교감의 의지, 교감신경과 의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만큼 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은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뭔가 하나에 집착이 빠져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있고, 그 조직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 필요한 조직들은 꿋꿋이 거쳐서 잘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게 만드는 건데, 이때 먹지 않고 1차 신호가 왔을 때 속지 않고 먹지 않고 2시간에서 3시간을 경과하게 되면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다시 당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조직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어떤 구조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더 에너지를 더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이 흡수가 용이치 않은 상태로 판단돼서 이 대뇌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버림으로써 이제는 안 되겠다. 있는 저장된 살을 태우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자. 뭐 꼭 살이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살이 잘 빠지지는 않거든요. 저장된 에너지에는 많은 종류의 저장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당이 회복되고 식욕이 사라지고 몸의 일부가 소모되기 시작을 하면서 몸은 산소적인 몸으로 더 바뀌어가게 되죠. 산소적인 몸을 바꿔가면서 바로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산소적인 몸을 바뀌어갈 때, 이때 바로 1차 신호가 오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식하고 있는, 식사의 간격이 벌어지고 음식의 섭취를 멈추고 있을 때,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고 있을 때, 이때 바로 뭡니까? 치유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임파구의 작용일 것이고, 임파구 중에서 T세포의 작용일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일정 정의하나에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분자 생물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속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염증의 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염증의 발산. 염증의 발산이라는 것은 제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악을 발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발산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랬죠. 조금은 이해가 가실 법도 합니다. 에너지? 염증으로 왜 필요합니까? 영어가. 염증이 왜 필요한지 동의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에너지를 태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산이라는 걸 영어로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를 좀 릴리즈하는 거죠. 또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이미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우는 거, 우리는 원래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죠. 우리는 원래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왜 염증은 왜 있는 거냐? 원래 산화돼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산화해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태워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산화를 통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것이 뭐,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네. 요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 저번에 그 앞쪽 파트, 만환비풀의 앞쪽 파트에서 얘기 드렸죠.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죠. 산소가 들어가고, 포도당을 기본으로 한 어떤 에너지의 기본이 포도당이니까, 포도당, 글루코즈를 태우게 되죠. 근데 왜 염증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염증이 뭐라 그랬습니까? 빠른 속도라 그랬죠.
빠른 속도를 왜 해야 됩니까? 결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이다. 저장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된다. 왜 발산해야 될까?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된다. 릴리즈, 에너지 릴리즈. 무의미해 보이죠? 에너지, 그 중요한 에너지를 섭취했는데 왜 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산화시키는 버닝, 태우는 작용이 왜 생기냐는 거죠. 염증이 왜 생기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도 우리 뭐 나무도막 있을 때, 나무도막이라 그러죠. 나무토막이 있을 때 이렇게 나무토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태우게 되죠, 그죠? 태우면은 우리 너무 아깝습니다. 나무토막이 타면 나무토막이 없어지잖아요. 나무토막을 다시 살려야 되거든요, 그죠? 불을 꺼야 되겠죠. 우리가 태우면 큰 질이 탈 때는 소방차로 출동하게 되겠죠, 그죠? 타는 것은 우리에게는 싫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사라지니까요. 에너지 낭비죠. 어떤 나무토막이 사라지게 되죠. 태우면 불을 끄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염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는 에너지 낭비라고 보고 볼 필요 없는데 왜 생길까? 이렇게 안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다릅니다. 이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무토막이 타게 되면은 재가 생기게 됩니다. 재는 탄물질, 그죠? 탄물질, 재도 생기고 탄물질도 생기게 되겠죠. 숯도 생기게 되고, 그죠? 재가 숯하고 비슷하긴 한데 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비료가 되죠. 비료, 그럼이 됩니다. 어떤 큰 물질, 또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양이 작아집니다. 그죠? 나무토막을 태우지 않고 썩을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태워서 재료 만들어서 밑에 새로 날 식물들한테 비료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압축된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압축된 에너지 물질, 좋은 물질을 얻게 되는 거죠.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태운다는 건. 저번에 제가 발산하면서 태우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재차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를 이미션, 우리가 에너지가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미션, 발산을 해야 되는 거죠. 발산을.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게, 비료 만들기 위해서는 태워야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비료를 만들어야, 우리 몸에서도 만약에 비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태워야 합니다. 그 비료를 얻는 과정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을 억제하면 면역력 획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하고, 제가 제 몸을 치료하고, 제가 제 아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급성염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급성염증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급성염증 파트를 바로 설명드리면 오해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뒤에 제 몸 다치려고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면역력이 획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이 염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탈 때 그 열을 이용해서 그 열이 나죠. 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우리 방을 따뜻하게 데운다든지 우리가 손에 추울 때 손에 불을 쬐다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산화를 통해서 얻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지만 어떤 때는 염증이 필요합니다. 면역, 흉성과 면역기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흉성과 페리페랄 페리페랄 림프 노드가 있죠. 페리페랄 림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흉성과 페리페랄 림프 노드 중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편도성 같은 게 있겠죠.
이겁니다. 흉성과 페리페럴 림프노드가 강해지는 것이다. 왜 강해지게 될까요? 이건 나중에 염증과 정의에서 쭉쭉쭉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알게 되십니다. 면역 획득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면역 기관의 강화를 뜻합니다. 면역 기관들이죠. 이 염증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부 도우르 교수는 이 발사력 개념 관련해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아부 도우르 교수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면역력이 아니지. 그 방종양성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종양성 증후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발산의 방자는 발산의 이미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종양성. 종양이 말기암의 마지막 반등이다. 말기암의 마지막 반등이다.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죠. 암을 수술해서 제거해버리면은 암 조직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뭐 안 될 것이고요. 암에 있는 상태에서 자연 치유를 하고 아부 교수 팀들이 자연 치유를 하면서 뭐 열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알아내고 막 그랬는데 말기암의 마지막 반등 방종양성 증후군 이게 고열이 됩니다. 고열이라고 하면 열이 높아서 문제인 거고 발열이 되죠. 발열은 좋은 개념이죠. 발열, 열이 높게 발생하고 전신 염증 상태가 일어납니다. 아부 교수는 방종양성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기암의 마지막 반등해서 환자가 몸이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지면서 환자가 나아버리더라는 거죠. 암이 나아버리는 거죠. 흉선의 반격입니다. 흉선의 반격. 면역기관의 핵심은 흉선이기 때문에 흉선의 반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방종양성 증후군만 믿고 암을 치료하지 않고 암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록 놔둘 수는 좀 자신감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부 교수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얻었던 몇 가지 사실들 여러 가지가 있죠. 햇빛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방종양성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말기암에 이렇게 치료를 해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국소적인 암이 전신적인 곳으로 발산이 일어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암 조직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면역력에 의해서 암이 낫는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를 목격한 겁니다. 뭐 그 환자분들도 대단하지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책에다가 적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발산의 개념입니다. 발산입니다. 지금 만성염증도 마찬가지고 발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을 때 발산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암도 마찬가지고 발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환자들이 그렇게 악을 쓰면서 막 발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발산.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도 큰 염증,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도 일반 염증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2박 3일의 염증도 그렇지만 큰 염증, 낫지 않고 염증이 제가 만성 피부염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 커졌을 때 작은 염증에서부터 시작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커졌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낫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력이 반격하면서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은 이제 원하는 에너지를 많이 발산했을 거 아닙니까? 크기도 크고 그죠? 근데 큰 염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흉선이 다시 치유 작용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그때 염증의 발산이 일어나면서 큰 염증이 사라질 때 작은 염증들이 여러 개 생긴다. 신체 전체에 어떤 이런 전신 증상이 오면서 작은 염증들이 생기면서 포커스가 잡혀있던 것이 디포커스가 되는 거죠. 디포커스가 되는 거죠. 포커스가 없어지는 거죠. 포커스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성염증이라는 데서도 얘기 드렸는데 큰 염증이 작은 염증. 염증은 자꾸 커지려고 한다. 염증은 자꾸 커지려고 한다. 이겁니다. 작은 염증이 왜 커지려? 작은 염증 단계에서 치료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막 커지고 나서 치료하기는 좀 쉬워져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염증은 자꾸 커지려고 한다. 큰 염증이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그 부분이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큰일 나죠. 죽을 수 있잖아요. 아직 죽을 단계가 안 된 거죠. 흉선에 강하게 반격하면서 큰 염증들이 온몸에 전신 증상을 동반하면서 온몸이 이게 제가 생명의 특성에서 얘기 드렸던 전체와 부분의 관계입니다. 전체는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전체는 전체의 문제를 위해서 부분이 어떤 염증이 생겨나고 부분이 낫기 위해서 전체가 또 동원되고 하는 이 전체와 부분과의 어떤 상호관계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작은 염증이 여러 개 생기면서 디포커싱 되면서 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어느 단계에 도달해 커지려고 한다.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발산입니다. 더 커야지 더 많이 발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발산하려고 한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거는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염증의 발산의 원인은 큰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큰 스트레스. 적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발산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이라는 데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방종양수 증후군, 아복에서 얘기한 방종양수 증후군은 전체와 부분을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바로 발산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은 더 커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것을 발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흉선의 반격을 위해서라기보단 뭔가 발산할 게 있기 때문이죠. 큰 스트레스, 큰 에너지가 뭔가 인터벌 에너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인터벌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염증을 위해서 준비된 에너지는 염증을 위해서 발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터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리꾸입니다. 가리꾸의 세포와 가리꾸가 사용하는 어떤 포도당 같은 에너지가 되겠죠. 가리꾸를 통해서 그 인터벌 에너지는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큰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발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아직 연구가 좀 수행 중인 상황인데요.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는 건 인터벌 에너지, 어떤 염증에게 할당된 에너지는 이 염증을 어떤 부위의 염증이라고 그 특화된 가리꾸가 있다는 거죠. 그 가리꾸가 그걸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직은 조금은 제가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가리꾸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가리꾸가 평범한 가리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특화된 가리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결론이 아직 덜 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좀 어려운 내용도 진행이 되고 좀 앞서가는 경향도 있는데요. 염증의 정의라는 파트에서 발산의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염증을 정의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금 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진 과정들과 영양소와의 관계들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급성염증이나 만성염증이나 일반 염증에서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